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일자리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에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과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길고양이 개체 증가에 따른 주민 민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에 처음 도입됩니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은 예산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직무교육 제공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는 무료 급식소 장소 제공, 제작비 지원 등을 맡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길고양이 서식지와 개체 현황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급식소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한 달에 총 60시간 일하고 76만 1,040원을 급여로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서울소초구 서울제대군인지원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채용선호 기업들과 함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장기 복무제대 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동국제약, 금호익스플렉스, 금각TS, 드포유, 미래에듀컴퍼니, 삼정맨파워 등 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각 기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제대 군인을 추천하고 구인 조건에 부합하는 채용 정보와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제대 군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을 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 인력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대체 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 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돼 기업은 최대 1,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겪는 계절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로 도심 한복판이 잠기거나 또 건조한 날씨 탓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대형 산불 소식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2026년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재난의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이러한 잦은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는 사람들, 기후 위기 대응 담당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담당자는 단순히 환경 보호의 당위성을 외치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폭염, 폭우, 산사태 같은 복합적인 기후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의 기반 시설을 방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전 생존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재난 대응이 사고가 터진 후의 수습과 복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들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의 징후를 먼저 읽어내고 현장에 선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업무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담당자의 업무는 철저히 현장 중심의 과학적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드론을 띄워 하천의 범람 위험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또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또한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분석해서 이 불길이 번지는 메커니즘을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춘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해서 대형 참사를 막아내는 고도의 작업을 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재난 대응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차 화재 대응인데요. 우리 일상 속에 전기차가 흔해진 만큼 이와 관련된 화재 예방과 진압 방안을 기후 위기 대응 매뉴얼에 접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실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보험 전략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등 금융과 안전을 결합한 융합적인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전문적인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최근 공공기관과 연구시설에서는 기후 재난 위기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 특화 과정을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와 군의 기후 위기 담당자나 기업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 대응 실무, 또 산불 메커니즘 분석 등 철저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또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지는 이런 집중적인 교육 과정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기후 위기 대응 담당자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 전담 부서를 확대해서 개편을 하고 있으며 또 기업들 역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곧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환경, 안전, 건축,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이러한 직업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안전한 하루는 사실은 누군가의 치열한 예측과 또 대비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서도 묵묵히 사람을 살리는 길을 먼저 찾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담당자, 이들의 서늘한 이성과 또 따뜻한 사명감이 만들어낼 안전한 내일을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직업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쓰임새를 구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기후위기 담당자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수정하고 여러 군데에 지원을 넣어도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치고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걸까 고민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단순히 채용 공고를 찾는 것을 넘어 취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금전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참여자는 요건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면접 준비나 교육 참여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력과 강점을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서 운영됩니다.
인류형은 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유형은 청년이나 특정 취약계층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후 상담을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개인별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 직무와 경력, 현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한 구직 활동을 넘어 방향성을 제대로 갖춘 체계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의 지속성과 구체성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취업 준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지원 직무에 맞춰 이력서를 수정하거나 면접을 대비해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직무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희망 직무와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할수록 더 정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간과 비용, 방향성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이러한 공공지원 제도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 준비에 있어서 막막하신 분들은 오늘의 정보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표현, 이제는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월드 파퓰레이션 에이징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약 7억 7천만 명이었고 2050년에는 약 1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23에서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는 앞으로 올 변화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친화 주거 코디네이터입니다. 고령 친화 주거 코디네이터는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집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하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집 안의 문턱, 욕실의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은 고령자에게 낙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해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을 방지하고 욕실 안전 손잡이나 좌식 샤워 공간을 제한하는 등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명과 동선을 다시 설계하고 스마트 돌봄기기 도입까지 연결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노화에 맞춰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와 건축, 헬스케어가 결합된 융합형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청 역시 7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요양시설 수요뿐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주거 환경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위해 반드시 하나의 자격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공간 구조와 안전 설계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기초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복지와 재활 관련 지식도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 균형 감각 저하, 근력 감소 등을 이해해야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령자와 보호자를 동시에 상담해야 하는 만큼 설명력과 공감 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고령 친화 산업 관련 교육 과정과 실버 주거 설계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교육 이수와 현장 경험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엔과 통계청의 전망이 보여주는 것은 고령 인구의 절대적 증가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안전 수요, 스마트홈 기술 발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서 고령 친화 주거 코디네이터는 전문 컨설턴트, 정책 연계 전문가로까지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일자리의 변화 흐름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랫폼 노동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연결받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의 노동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참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구가 수백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노동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노동시장의 접근성 자체가 아주 높아졌다는 점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 부업이나 추가 소득 활동을 하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층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경제활동 경험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플랫폼 노동이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대안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 개발자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의 성장으로 개인이 직접 시장과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플랫폼 노동이 확대될수록 노동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고용 노동 관련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전통적인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겠는데요. 일감 수요에 따라서 월 소득이 크게 변할 수가 있고 또 플랫폼 정책이나 수수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사례도 충분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 심화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플랫폼 노동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참여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일부 플랫폼에서는 참여자 증가로 인해 단가가 하락하거나 일감 확보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네, OECD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비정형 고용,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고용,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기업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유연한 고용 구조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승련 플랫폼 노동자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단순 업무 중심 노동자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까요?
최근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파악 체계 구축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노동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플랫폼 노동이 단기 생계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커리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재교육과 직무 전환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플랫폼 노동은 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개인과 사회 모두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은 분명 일자리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 안정성과 노동의 질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기술 변화 속에서 일의 방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보호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점에 오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믿곤 합니다. 이제 저 영광을 평생 누리며 살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화려한 정점이 또 다른 목표를 향한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같이 볼 인물은 스케이트 날 대신 가위를 손에 쥔 사람, 빙판 위의 전설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된 박승희입니다. 그녀의 시작은 얼음 위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스케이트와의 인연은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0년 밴쿠버의 눈물, 그리고 2014년 소치에서 일궈낸 이관왕의 영광,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사상 최초의 전 종목 메달 석권이란 대기록까지 그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케이터였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꿈꾸기 힘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 국민의 환호를 받던 순간에도 그녀의 가방 한 구석엔 늘 스케이트 장비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션 잡지와 디자인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그녀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27, 운동선수로선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사회인으로선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주변에선 모두 만류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편하게 살지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빙판을 떠났습니다. 그 빙판을 떠나 서울 동대문 원단시장으로 향했는데요. 빙판 위에선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었지만 시장에선 원단 이름조차 생소한 초보 지망생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원단 뭉치를 직접 마르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화려한 유니폼 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시간. 그것은 금메달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소재 선택, 제작 공정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취미로 하는 사업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그녀는 밤새도록 샘플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스케이트는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패션은 내 인생의 꿈이었다고 말이죠. 이제 그녀는 빙판 위에서 느끼던 긴장감 대신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설렘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혹은 내가 예전에 뭐였는데 라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승희의 행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의 메달은 서랍 속에 넣어둘 때 가장 빛나고 진정한 용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기꺼이 내려와 다시 0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란 것을요. 혹시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세계 정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가위를 든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벤스토리였습니다. 네, 패션 디자이너 박승희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심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에듀테크, 교육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과거에는 교실과 교사가 중심이었던 교육 방식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학습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학습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AI는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듀테크 산업은 교육을 하나의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산업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와 학원이 중심이었던 교육 시장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산업은 하나의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터의 모습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역할인데요. 과거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핵심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학습을 설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기본적인 학습을 보조하면서 교사는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직무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의 영상과 학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자와 제작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육 산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기술과 데이터가 결합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함께 달라지고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학습이 확대되면서 교육 역시 표준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심 환경이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일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요. 에듀테크 산업은 교육 형태를 넘어 일터의 모습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으로 우리 일터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이 봄꽃이 피는 속도와는 반대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46.8%, 즉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전북 순창군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새 청년 취업자가 70%나 급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해야 할 텐데 짐을 싸서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임금 격차 때문인데요. 데이터가 이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 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23%였지만 고향에 남은 청년은 12.1%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소득 오름폭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수치로 이 격차를 확인하니까 이 청년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교통비라든지 이 주거비 같은 생활 물가는 지역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향에 남아있고 싶어도 일자리의 질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니 결국에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전국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상위 10개 도시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은 세종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같은 연차라도 지역에 따라서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 생활 물가는 지역, 지방도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남겨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도 인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고 또 청년들도 그 기업을 찾아가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정한 이 정책을 꼭 내주셔서 진짜 청년들이 공평한 일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채용 방식이죠. 바로 AI 면접관 시대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자기소개서 분석부터 영상 면접 평가까지 AI가 지원자를 선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공기업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취업 준비의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과연 채용의 공정성을 높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과 장벽을 만들어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면접관 대신에 이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더 긴장이 된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AI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한 이유는 바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기존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신 학교나 첫인상, 말투 같은 요소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반면 AI는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질문,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감정이나 편견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일관된 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복잡한데요. AI 면접은 단순히 답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표정, 시선 처리,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속도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지원자들 사이에서 AI가 선호하는 답변 방식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한 시선 유지, 또박또박한 발음, 적절한 감정 표현 같은 요소들이 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공략하기 위한 연습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면접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질문에 대한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취업자들 사이에서는 AI 면접은 연습하면은 면접 점수가 오른다, 사람보다 오히려 패턴이 읽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I 면접 대비 프로그램이나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스펙 경쟁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처음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 오히려 정답처럼 보이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틀에 맞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AI 면접도 완전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또 없겠네요. 결국 또 다른 기준이 생긴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AI 자체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호되던 인재상의 패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다양한 개성과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발견하기보다는 기존에 합격했던 사람과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게 될 경향도 있습니다. 또 비언어적 표현 방식이 다른 지원자들, 이제 예를 들어 말수가 적거나 표현이 절제된 성향의 지원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러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해서 뭐 공정하거나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진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AI 면접을 완전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AI가 반복적인 평가를 맡아 효율성을 높이되 최종 판단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셈입니다. 네, 채용의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 면접관의 등장은 분명 채용 시장의 큰 전환점인 건 맞지만 이 변화가 진정한 공정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정교해진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짓기 어려운데요.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채용의 기준, 그 방향에 따라 취업의 시장도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AI 면접관 시대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고요.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정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칙칙폭폭 정겨운 기차 소리에 담긴 추억 하나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서울과 부산을 2시간 만에 오가는 시속 300km의 KTX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의 역사를 딛고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에 선 코레일. 오늘의 기업사전에서는 성공적인 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코레일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의 행정적 조직적 모태는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관료 중심의 국영체제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 시기의 철도는 독립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 부처의 부속기관 역할이었습니다. 그 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철도 업무가 방대해지자 교통부에서 분리된 철도청이 성립됐습니다. 정부기관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업적 요소가 이때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그 후 2005년 1월, 철도청은 현재의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철도청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코레일이라는 브랜드를 강조하며 고객 중심 경영으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코레일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국가 행정조직으로 시작해 기틀을 닦았고 2005년 현대적인 공사체제로 전환되며 비즈니스 혁신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즉, 전통과 현대적 경영이 공존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레일의 주요 성과를 성장과 혁신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레일의 성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죠. 2025년 기준 역대 최대 이용객 달성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작년 대비 약 144만 명이 증가하며 철도 역사상 최대 증가치를 갱신했으며 동해선 등의 개통과 청룡, 이음 등 신형 열차의 도입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운송업을 넘어 첨단 IT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코레일의 혁신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톡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도화하는 고객 서비스의 디지털화,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징후를 미리 포착함으로써 열차 지연과 장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등을 통해 AX 경영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미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을 잇는 디지털 기업의 종합 모빌리티입니다. 코레일은 단순한 운송 기업에서 IT 선도 기업으로 그 체질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열차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정비 주기를 알려주는 상태 기반 유지 보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역 등 주요 거점역에서 안내 로봇과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도입하여 고객 편의와 작업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고, 기차는 물론 택시, 공유자전거, 전동 킥보드, 심지어 항공기까지 코레일톡 하나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은 130년의 역사를 토대로 AI 기술을 더하고 친환경의 가치를 곱하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레일, 단순히 기차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솔루션을 파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낮은 따뜻하고 또 밤은 선선해지는 계절이면 조금은 특별한 밤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대한제국 황실의 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덕수궁의 밤의 석조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낮에 보는 덕수궁도 좋지만 밤에 보는 덕수궁은 더욱더 특별한데요. 조명이 켜진 석조전을 들어가는 순간 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고요. 4월 8일 수요일부터 5월 17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총 3회차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약 100분이고요. 한 회차당 18명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매인데요. 더욱더 즐거운 관람을 위해 추첨제 방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예매권 추첨 응모는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였는데요. 이후 4월 1일부터는 일반 예매가 열립니다. 혹시 사전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4월 1일 수요일부터 예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매는 티켓 링크에서 덕수궁 또는 덕수궁 석조전을 검색하시면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설 관람입니다. 석조전 내부를 이동하면서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와 공간을 설명 듣는데요. 중앙홀부터 황제의 공간, 그리고 황후의 공간까지 이렇게 차례로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건물을 보는 것을 넘어 그 시대를 함께 걷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테라스 카페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가베라고 하죠. 즉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식 연주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지는데요. 야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이 시간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석조전 접견실에서 진행되는 뮤지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창작 공연인데요. 공간 자체가 무대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음악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내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봄의 시작은 조금 더 특별하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고소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거주 청년은 25만 원을 지자체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00만 원을 경기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이와 거주 기간, 이 2가지만 충족하면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된 이 계획, 지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먼저 신청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2일 수요일 6시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얼마 안 남아 있으니 서둘러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요건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생 1월 1일까지 태어난 만 24세를 청년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도내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과거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대학생,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쉽게도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미해당 지역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에 안 되더라도 4분기까지 있으니까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만 24세 청년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자세한 건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통합 접수 시스템 자바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은 시스템 내에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서류가 자동 제출되어 이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식당, 카페 등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데요. 자취생의 식비 감안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외에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전용 온라인몰 접속을 통해 해커스, 파고다 같은 대형 어학원 인강 결제가 가능하며 HSK 등 각종 시형 응시료까지 지역화폐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라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25만 원씩 분기별로 돈을 받으면 새로운 소득으로 잡혀 기존에 받던 수급비가 깎일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일시금 지급 옵션을 선택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굳이 휴가로 나오지 않아도 부모나 형제 자매를 통한 위임장 첨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청년 기본소득 조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유혜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어느덧 봄꽃들도 피기 시작했는데요. 한 주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날씨는 좋지만 하늘색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까지 비 소식도 없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하늘 속 서울의 낮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 3도에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휴일인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또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화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선택들이 언젠가 여러분들만의 길이 되고 더 단단한 내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잡학사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